대집행부 질문 효과적으로 하는 법. 국회의 대정부 질문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대집행부 질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기초하여 그 명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시정질문이라고 칭하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대구정질문, 구정질문, 광역자치도의 경우에는 도정질문으로 불립니다. 대집행부 질문은 본회의에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행정 전반 또는 지방행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단체장 또는 단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처럼 질문과 질의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은 설명한 대로 지방행정 전반 또는 지방행정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의원이 집행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발언이라면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 혹은 관계 공무원에게 의문을 묻는 것으로 다릅니다. 이외에도 질문은 하나의 의사로서 그 자체가 독립된 의제로 성립되는 반면 질의는 의제된 의안이 상정된 후 비로소 성립됩니다. 또한 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집행기관에 미리 알리지만 질의는 의안이 제기된 후에 행하게 되므로 요지서를 미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은 의원의 중요한 권한이자 의정활동의 한 부분입니다. 자치법규인 조례 입법을 위한 조례안의 발의 준비만큼이나 대집행부 질문 또한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단체장 등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과 질문을 통해 주고받은 발언 내용이 모두 기록에 남는 것은 물론 집행기관 또는 의원의 대집행부 질문에 대비하여 답변을 충실히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의원은 의정 활동을 접하다 보면 많은 의원이 본회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세 가지 큰 활동 축으로 조례입법 활동, 예산심사 활동과 함께 대접 집행부 질문 활동을 뽑고 있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이 왜 필요할까요? 대집행부 질문 제도는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책 집행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잘못되었거나 불편부당한 행정, 더 나아가서는 위법한 행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잘못 집행된 경우도 대집행부 질문에 의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이 정책 사업 등을 전개하다 보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안들이 단체장이나 부서의 장에게 충분히 보고되지 않아 이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드러날 경우 본회의에 출석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단체장이 실국 본부장에게 다소 억지스럽거나 부당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도 이를 따져 묻는 의원의 질문에 곤혹스러울 수 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대집행부 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의제를 형성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최종 의사결정자인 단체장의 정책 인식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장이 중요한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시국 본부장은 단체장이 제시한 정책 방향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체장이 모든 정책 부분에서 올바른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본회의 중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경우, 그리고 그 제안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단체장과 시국 본부장이 수긍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제안된 정책은 추후 조례 입법이나 예산 반영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집행부 질문은 집행기관이 행정을 펼치면서 검토했던 각종 지식 정보와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의원의 자치 입법이나 예결산 심사 등 다른 의정 활동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집행부 질문을 지켜보는 일반 시민 또한 새로운 행정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대집행부 질문을 준비함에 있어 의원은 대집행부 질문이 갖는 앞의 세 기능을 충분히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겪는 고충이나
지역 현안을 평소에 잘 보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우선 주제를 정합니다. 소속 임원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부서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할 것인지 고민될 때가 있는데 관계없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소관 부서와는 질의하고 토론할 기회가 많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을 집행기관에 전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굳이 소관 부서의 행정을 질문 주제로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집행부 질문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에 대해 질문 주제를 잡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 행정 용어에 생소할 수 있고 정책의 수립 배경이나 지나온 경위를 충분히 알지 못하여 종합적인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일지라도 단체장의 입장을 명료히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질문 주제로 삼는 경우도 바람직합니다. 본회의에는 보통 단체장과 부단체장, 그리고 실국 본부장이나 출연기관의 장이 출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이 본회의 중 대집행부 질문을 할 때 답변자로 누구를 부를 것인가 하는 점이 고민일 수 있습니다. 단체장은 행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잘 알 수는 없으므로 보고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답변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거나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국 본부장이나 출연 투자 기관장에게 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행정의 기본 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입장을 분명히 한다거나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후 행정을 분명히 약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재정 투자 혹은 조례 입법 추진 등을 타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답변하게 하여 발언하는 의원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주민에게까지 확실히 약속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원이 대집행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 요지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대집행부 질문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무슨 내용으로 질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의원이 제시한 질문 요지서를 토대로 집행기관이 미리 답변 자료를 준비하게 되는데 관계 법규의 검토는 물론 그간 공문서의 전달 경위, 사건의 전말 등 핵심 사항을 요약하여 실국 본부장은 부단체장과 단체장에게 미리 보고하게 됩니다. 아울러 답변 방향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장은 관계 실국 본부장과 함께 수기 과정을 거쳐 답변 방향과 답변할 정책 대안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지방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 교환이자 정책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마다 조례나 회의 규칙을 통해 대집행부 질문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질문할 의원 수를 수정하는 방법, 질문하는 방법과 질문 시간, 질문 요지서의 제출과 단체장에서의 송부 시기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통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 질문 방식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이 있습니다. 일문일답 질문 방식은 질문 주제에 대하여 답변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문할 시간 범위 내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은 질문에 임하는 의원이 먼저 일괄하여 질문하고 이어서 답변에 나서는 단체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인 경우에는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이 고루 배분되는 장점은 있으나 연설형식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져 의원과 집행기관 간 각자의 주장만으로 빗맞힐 가능성이 높고 생동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일문일답 질문 방식은 의원이 발언대에서 질문하면 단체장 등이 답변대에서 답변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교차하는 토론 형식을 취함으로써 질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모두
예상치 못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자료 습득과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서울시 의회의 경우 모두 1문 1답 질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문 1답 질문 중 단체장의 답변이 길어져 정작 의원은 질문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답변 시간은 제외하고 의원이 질문 시간만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포함한 일정 시간을 정하는 경우 중에서 의원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에서 주의할 점은 의원이 대집행부 질문은 매우 뜻깊은 의정 활동입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집행기관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대집행부 질문은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사항이나 관계 공무원의 불편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 깊은 대안 제시도 필요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생산성 높은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 마련이 가능하고 이는 나아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집행부 질문 자료는 실시간 전달되는 영상 자료와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많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정책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시간 범위 밖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원이 대집행부 질문 시간의 대부분을 질문하는 데 할애하고 단체장 혹은 관계 공무원에게는 답변할 최소한의 시간도 주지 않는다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대집행부 질문의 취지는 무색해집니다. 또한 방청객이나 주민이 보기에 질문 의원이 자기 네. 주장만 반복하고 반론과 답변 듣는 것에는 옹색한 의원으로 비춰질 수 있게 지방의 교섭단체 꼭 필요할까요? 교섭단체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과 사소한 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자주 겪곤 합니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합의를 앞두고는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관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을 흔히 봅니다. 그런데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틀어놓기 시작한다면 그 회의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소모적 주장만 난무하고 언쟁은 점점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 주먹질하기 일보 직전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교섭이라는 행위입니다. 협상을 뜻하기도 하는 교섭은 어떠한 사안이나 의사결정에 대해 견해를 좁혀가는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 활동도 교섭이고 노동조합과 고용주가 임금 협상을 벌이는 것도 교섭입니다. 결국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는 행위 모두가 교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상대방과 교섭하기 위해 모두 모인 두 명 이상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정치적 의미에서의 교섭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이해관계가 같은 의원들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정치단체가 바로 교섭단체입니다. 교섭단체는 어떤 일을 하나요? 교섭단체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1차적으로는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 조정하고 합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행동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함으로써 정당의 구성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간의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의회 운영을 원만히 이끌어가도록 합니다. 교섭단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역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일들이 교섭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정당 간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그만큼 국회 활동을 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다 보니 헌법기관인 개별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교섭단체에서 지나치게 제어하고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못 찾겠어요. 교섭단체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교섭단체의 구성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고 의회마다 다릅니다. 국회의 국회의 경우는 경우는 20명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인정합니다.
정당 단위가 교섭단체 구성의 기본 요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 단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계파 정치로 2분 3렬돼 각각의 교섭단체를 따로 구성하고자 할 경우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만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 통일해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 의사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지 않은 채 교섭단체만 탈퇴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안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20명 이상의 정당에 소속된 의원은 교섭단체에 자동 가입됩니다. 임의로 탈퇴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섭단체는 유지한 채 정당만 탈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명 미만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국회법 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됩니다. 소속 의원 20명 미만인 여러 정당들을 묶어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아니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20명 이상의 교섭단체를 만들면 됩니다. 과거에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군소정당들이 서로 연합해 교섭단체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서로 연합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하나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적도 있었고, 2018년 4월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결성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왜 덩치가 큰 메이저 정당들은 교섭단체의 진입 장벽을 높게 유지하고 군소정당들은 계속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부여하는 여러 혜택들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는 정치자금의 배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국고보조금의 50%를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기 때문에 든든한 주머니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직의 인선이나 각종 국회 운영의 협의권과 합의권, 추천권, 결정권 등을 보유하게 돼 교섭력이 한층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와 지방의회 교섭단체 현황. 국회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합니다. 현재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힘의힘이며 이들이 각각 교섭단체를 구성해 정당 간 교섭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법정화되기 이전부터 각 지방의회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 및 회의 규칙을 통해 이미 교섭단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주로 광역의회에서 최소 3명에서 최대 1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중심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2018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의 서울, 경기와 중부권의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의 2개의 교섭단체가 있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중심으로 교섭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부산, 강원, 전북, 경남은 1개 교섭단체로만 운영되었습니다. 대구, 인천, 울산, 경북 4대 광역의회는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는 좀 특별했습니다. 정당 소속의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가 3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른 지방의회와 같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서 정당 가입이 불가능한 교육위원들로만 구성된 미래제주라는 교섭단체가 별도로 운영되었습니다. 기초의회 단위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교섭단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즉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와 용인, 안양, 안산, 시흥, 성남시의회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의회에서 정착 운영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2022년 9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교섭단체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격상되었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됨으로써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이 사전에 그 의사를 종합 통일하여 각 교섭단체의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의회 의사 운영을 원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수 정당의 의사개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그 규모와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실익 및 교섭 상대 없는 교섭단체가 구성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의 교섭단체가 꼭 필요했나요? 생활정치 무대인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의 극명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지방의회에 무슨 교섭단체가 필요하냐고 반대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생활정치도 작지만 엄연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특히나 자치분권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지방정부의 자유가 책임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대의기구인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일정과 안건에 대한 주요 정당 간 사전 협의와 조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방의회 교섭단체와 그 대표의원의 권한은 의원의 원구성 협의, 소속의원의 의석 배정, 의정단과 상임위원장 등 직위에 관한 인선, 위원 선임과 개선의 요청과 협의, 의회 일정 조정과 의회 진행 순서 협의, 대집행부 질문 의원 수와 질문 순서, 긴급 현안 질문 관련 협의, 정례회 중 대표 연설 등과 같이 막중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권한을 교섭단체가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아마도 개별 의원별로 교섭 창구가 각각 마련될 것이고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일치된 의사는 사라지고 목소리가 크거나 선수가 높은 의원들 중심으로 의회가 사안별로 그때그때 달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이 아니라 교섭력을 갖춘 의원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효율적 의회 운영은 어려워지고 소외된 의원들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간 정책 협의가 어려워지고 대의회 업무의 비효율성이 확대되고 원활한 행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이나 원내단체에 속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파 간 교섭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정당 정책의 추진에 유리하고 원내 교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교섭단체에 공무원을 둘 수 있나요?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의원실마다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의 별정직 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섭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중요해짐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교섭단체에는 정책연구위원을 두어 소속위원회 입법활동과 교섭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명합니다. 현재 모두 67명의 정수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의 배정은 교섭단체의 수에 따라 배분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사정이 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교섭단체에 공무원을 두는 것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에게 정당 가입이나 정치 행위 등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국가 공무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정당법에서 국무위원,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진,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등과 같은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하고 그러한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교섭단체는 정당 중심으로 구성되고 교섭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아무래도 정당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활동에 관여할 개연성이 높다고 행정안전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자치부는 2016년 서울특별시 의회 등의 교섭단체에 지방공무원을 두는 것은 공무원의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 위반을 초래하며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책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정책 개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제2 요구를 지시했습니다.
공무원이면 누구나 헌법과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정 정당에 편향되지 않고 공평하게 봉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역관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가 정당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교섭단체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정당 업무와 정치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직원이 문서 수발이나 회의 준비, 연락 등과 단순 행정 보조를 한다면 그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범법자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부의 주장대로라면 정당 가입이 가능한 단체장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별정직 비서들이 중앙당이나 특정한 정치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하고 문서를 전달하는 행위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정무부시장의 대국회나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 업무를 지원하는 부속실 직원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치 개입의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교섭단체에 직원을 두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나친 과잉 반응입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배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의 할 이슈로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정책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중심이 되어 제기했고 반대 진영에서는 선별적 복지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논리대로라면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어느 한편에서 특정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면서 무상복지정책 개발을 뒷받침했던 공무원들은 모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교섭단체에 공무원을 두느냐 마느냐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 교섭단체에 속한 공무원이 헌법과 공무원법,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교섭단체의 행정 업무를 지원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느 정당 소속의 교섭단체에서 근무하든 정파적 특수이익에서 벗어나 불편 부당성을 갖고 공평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 여부는 불필요한 논쟁이 될 것입니다.